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바로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위험한 긴장 상황입니다. 이건 단순히 두 나라가 싸우는 게 아니고요. 마치 각자의 생존과 패권을 걸고 두는 한판의 체스 게임과도 같습니다. 자, 이란 정부의 이 성명을 한번 보세요. 레드라인을 넘어섰다. 이 한마디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분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군사시설만 노리던 싸움이 민간인의 삶을 직접 겨냥하기 시작하면서 이건 뭐랄까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봐야죠. 자, 그럼 이 분쟁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위험해졌을까요? 모든 것의 시작이 된 그 결정적인 계기, 거기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공격 목표가 말이죠. 군사시설이 아니라 이란 국민들의 삶을 떠받치는 핵심 기반 시설, 그러니까 에너지와 담수시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의도적으로 민간사회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죠. 70%, 이 숫자가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딱 보여주는 거죠. 이 공격 한 번으로 이란 가정의 무려 70%가 쓰는 가스가 위협을 받은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당장 오늘 저녁에 밥을 짓고 추운 날 난방을 해야 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생존을 직접 공격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이란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해, 식의 단순한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훨씬 더 정교하고 계산된 움직임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바로 호르무즈 해협 전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란이 그냥 해협을 꽉 막아버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좀 달라요. 이란은 해협을 완전히 막는 게 아니라 막을 수도 있다는 그 위협 자체를 아주 강력한 외교 카드로 쓰는 겁니다. 이걸로 미국이나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는 나라들하고는 따로 협상할 여지를 만들면서 자기들 영향력을 키우는 거죠. 굉장히 영리한 전략이에요. 분쟁이 점점 격해지는 와중에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바로 이란의 핵심 인물 알리 라리자니가 암살을 당합니다. 이 암살이 왜 그렇게 치명적이었을까요? 라리자니라는 인물은요, 2015년 핵 합의를 이끌어낸 장본인이자 이란 지도부 안에서 거의 유일하게 말이 통하는 가장 온건하고 합리적인 협상 창구였거든요. 그의 죽음은 곧 이란 내에서 평화로 가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 그냥 사라져버렸다는 걸 의미하는 거였죠. 자, 이렇게 대화가 가능한 인물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럼 그 권력의 공백, 그 빈자리는 이제 누가 채울까요? 글쎄요, 아마도 훨씬 더 목소리가 크고 강경한 인물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이스라엘 쪽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나오는 걸까요? 네타냐후 총리가 그리는 큰 그림, 그 최종 목표는 과연 뭘까요? 네타냐후 총리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현실적인 바로 정치적 생존 문제고요. 국내에서 여러 스캔들로 시끄럽고 선거도 앞두고 있으니까 나라 전체를 전쟁 분위기로 몰아가면서 권력을 유지하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더 큰 그림, 바로 영내 패권입니다. 전 세계의 시선을 이란에 쏠리게 만들어 놓고 그 뒤에서는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무력화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더 단단히 굳히려는 속셈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이 모든 행동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중동의 힘의 지도를 아예 새로 그려서 다른 어떤 나라도 감히 더 큰 이스라엘에 도전할 수 없게 만드는 것. 바로 이스라엘이 이 지역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유일한 패권 국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미국의 역할은 뭘까요? 지금 미국을 보면요, 자기가 시작한 싸움인데 어떻게 끝내야 할지 몰라서 허우적대는 마치 덫에 걸린 초강대국 같은 모습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가 유전까지 폭격할 줄은 몰랐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분석이 있잖아요. 이게 뭘 보여주겠어요? 이제 미국조차도 이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점점 이스라엘이 짜놓은 판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여기서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미국은 이 분쟁을 여전히 통제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자기들의 전략적 이익과는 상관없이 동맹국이 운전하는 차에 그냥 올라탄 승객이 되어버린 걸까요?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죠. 이 문제가 왜 단순히 중동만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중동 석유에 대한 의존도인데요.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보시다시피 별로 높지 않아요. 진짜 문제는 여기죠. 중국,
그리고 바로 우리 대한민국. 이런 아시아 국가들은 중동 석유가 없으면 경제가 마비될 정도로 의존도가 높거든요. 누가 이 싸움의 경제적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지 너무나 명확하죠. 결국 이 분쟁의 불씨는 중동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기서 에너지 공급망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순간 이건 전 세계 경제를 강타하는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거고요. 자칫하면 제3차 오일 쇼크의 방아쇠가 될 수도 있는 정말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근데 경제 문제보다 어쩌면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바로 국제 질서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다시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지 말자고 인류가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약속들이 있잖아요. 주권 국가를 침략하면 안 된다는 유엔 헌장, 전쟁 중에도 민간인은 보호해야 한다는 제네바 협약,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별,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전쟁으로 그냥 휴지 조각처럼 버려지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의 이 말이 지금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은 인류가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도록 막아왔던 도덕적 가치를 산산조각 냈다. 정말 인류가 수십 년간 지켜온 최소한의 선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낡은 전쟁의 규칙이 모두 깨져버린 지금, 과연 다음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끝으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